제 금리에 대한 시장의 영향력은 이제 없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는 이제 네. 변수가 아니야. 변수여야 시장에 영향을 네. 주거든요. 변수가 아니고 상수예요. 예? 이상수. 이게 지금 최고 금리를 우리가 6.0%까지 예상했었잖아요. 그렇죠. 불과 2, 3주 정도 하더라도. 그죠. 네네. 그래서 요번에 0.5%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는데 네. 그죠. 0.25%로 마감이 됐어요.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네. 스위스 은행들의 어떤 파산과 폐쇄가 이제 연준의 행보를 좀 주춤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는 알겠어. 뭘요? 이 세상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아, 그렇죠. 갑자기 그죠. 은행 그렇죠. 문제가 불거지면서 네. 갑자기 원래 6.0%를 예상하던 금리가 이제 5.1%로 네. 이제 한 번에 꺾이는 그렇죠. 네, 이런 추세가 벌어졌다. 근데 원래는 네. 제가 파월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영어로요? 치지 마요. 통화했는데 hello. 근데 원래 동결하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동결을 할 수가 없어. 아. 왜냐면 이게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한가? 경기가 너무 위험해졌나?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멈출 수가 없잖아요. 축구 해보셨죠? 그럼요. 네, 그 넘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이제 멈추기 위한 제동을 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한 차례 이제 다음에 0.25일지 아니면 동결일지 이제 요 수선만 이제 마지막으로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나스닥도 좀 올라야 되는데 네. 오히려 1.6% 하락으로 끝났어요. 음. 마감을.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앨런 장관이 좀 책임지지 않는 듯한 발언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일단 파월 자체가 연내 금리는 없다. 그렇죠. 이 말 자체가 또 약간 시장에 불안을 줬어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그러니까 지금 피보 신호로 우리가 저번에 0.25를 동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피보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지. 그렇죠. 약간 좀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네, 신호를 그렇죠. 받아들여. 동결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번에 0.25는 약간 피보 신호.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동결하거나 금리를 낮추겠다는 신호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파월이 연내 금리 인하 없다라고 딱 발언하는 순간에 피보 신호가 없었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한 차례 더 올리고 올해 금리 동결 상태로 이제 쭉 가나? 높은 고금리로? 이런 이제 불안한 심리가 좀 작용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 네. 좀 있으면 금리 내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저도 생각하는 거를 왜 월가에서 생각 못했을까? 아니, 월가에서도 네. 뉴스 좀 보게 되면은 연내에 네. 한두 차례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헤드라인으로 안 잡고 그렇죠. 그 안에 내용으로 잡아놨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헤드라인을 안 잡혀. 그래서 대놓고 파월한테 반기를 드는 이제 월가의 사람들이 찍힐까봐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얘기는 못하지만은 속마음으로는 야, 네가 아무리 그렇게 양치기 소음처럼 소리 질러봐도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가 변하게 되면 연말 정도는 금리 인하가 또 될 수도 있다. 그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는 부분까지는 마음속에 이렇게 재워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금리보다는 아무래도 옐런 장관의 네. 발언 자체가 좀 문제가 돼서 좀 나스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 금리가 이제 동결이냐 어떻게 아니면 또 갈까? 0.25를 더 올리냐. 그러니까 이제 한미 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에도 하는 금리 동결 전망이 지배적이다라는 뉴스가 첫 번째로 나왔고 그렇죠. 미 연준이 0.25% 금리 인상했는데 한국과 금리 역대 최대폭이다. 그러니까 약간 최대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떨까? 올해 금리 어떨까? 이제 동결 아니면 0.25인데 이게 사실은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0.25로 올리더라도? 우리나라가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현재 3.5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하고 금리가 1.5%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최초에 역전이 됐을 때 가장 걱정했던 게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까 봐. 역전만 돼도 빠져나간다는 생각들이 시장의 전망이 대세였는데 안 빠져나갔잖아요. 그리고 그 차가 점점 벌어져도 지금 현재 증시라든지 여러 가지 외국 자본들이 옛날과 성격이 좀 다른 그런 자본들이 들어와 있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자본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빠져나갈 수도 없고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추세가 이미 확인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결국은 중요한 거는 환율인데 아, 그렇죠. 이 환율이 지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1280원을 저희가 찍어왔는데 0.25로 1200 아까 보니까 1278.3으로 마감했다고 하더라고요. 바뀌니까. 더 뜨니까. 근데 네. 이 환율이 또 올라가게 되면은 또 우리도 또 방어적인 차원에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환율은 지금은 떨어졌지만 또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맞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대비는 해야 된다. 우리 나라에서 금리를 올리고 싶어서 경기가 좋으니까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환율 방어 차원에서 올리는 것만 이제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0.2525 한 번 올릴 거냐, 아니면 두 번 올릴 거냐, 아니면 또 그냥 동결할 거냐. 요거는 환율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결국은 환율이니까. 이게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 쏟아져 나올 때는 우리가 1,400원까지 때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네. 1,200원대로 내려왔다가 최근에 또 강한 발언이 나오니까 1,300원대를 계속 막 이렇게 트라이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추세가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1,300원을 넘기는 조금 여러 가지 여건상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네. 이 세상은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 진짜 아니 지금 가능성이 없는 게 없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상 못했잖아요. 못했죠. 왜 작년에 금리 올라간 것도 예상 못했잖아요. 작년은 진짜 못했고 네, 지금- 0.2 올리는 건 제가 지난주에 아니 예상했잖아요. 0.25 그거는 네. 제가 0.25를 하고 싶어서 원래 동결했는데 0.25 하라고 한 거고 다 내용을 우리 아는데 스토리를 결국 그렇게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저는 지금은 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위기를 예상 못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쨌든 은행 위기가 해소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금 경색이 일어나고 이 자금 경색 때문에 몇몇 좀 위태로운 기업들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있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또 올 연내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 일이 네, 발생하게 발생하게 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파월이 금리 인하 올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약간 슬픈 소리로 들렸어요.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근데 이렇게 우는 소리로 들었지 그거를 자신 있는 소리로 듣지 않았거든요. 저는 통화하면서 약간 그 느낌을 받았어요. 저 지금 목소리 직접 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울먹울먹해. 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한 번 금리 인상을 더 미국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채권 자체가 낮아지고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환율 방어 차원에서 그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채권이라든지 코픽스가 지금 낮아지고 있다는 거. 네. 왜냐면 연말 정도에는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시장에서 보고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자, 미국 국채도 많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보시게 되면 한국이죠. 네, 이제 한국 국채도 계속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0.25를 실제 시장에서는 올린 걸로 받아들이지 않고 동결이나 하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월 달에 우리나라 금리가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상으로 받아들였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지금은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동결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3.5%인데 지금 현재 한국 국채 2년물이 3.29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보다 낮게. 낮아졌죠. 그러니까 이 2년물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다음에 4월 달에 금리 결정을 예상하는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 국채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돈의 원가 개념이에요. 돈을 이 가격에 사와서 예대 마진을 붙여서 시장에다 시장금리로 내놓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은 이게 낮아질수록 시장금리, 기준금리와는 상관없이 시장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면 시장금리도 하락 추세가 이어지겠구나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2년 국채도 중요한데 네. 이 코픽스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코픽스가 결국은 변동대출의 기준이 되니까 네. 그죠? 하면 이제 기업 대출이라든지 네. 뭐 PF라든지 또 전세 대출 그렇습니다. 네, 기준이 되니까 네. 이 PF 코픽스도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지난 1월 이후에 정점을 찍고 계속해서 연속해서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코픽스 금리가 3.53, 그러니까 기준금리 수준 정도에까지 내려와 있어요. 한참 높을 때는 4%가 훨씬 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4%대 공급받아서 거기다가 마진 붙여서 하니까 시장에서 5, 6%의 대출 금리가 나왔던 거잖아요. 특히나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가 여기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니까
근데 이게 코픽스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전세에 대한 대출 이자가 감소하게 되고, 그럼 전세 대출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게 되면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번 16일부터 이 낮아진 코픽스 금리가 적용이 되면서요. 네. 시중에 우리 5대 은행들 네. 같은 경우가 이제 4% 초반대, 4.2나 4.3%, 네. 최상단이라 하더라도 5%대 초중반 정도만 있다 보니까 금리가 확실히 지금 많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는요, 담보대출 같은 경우가 3점대 후반, 3.78 정도 되고요.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3%대 중반이니까 한 3.4에서 3.5가 하단으로 나왔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에 대한 시장의 영향력은 이제 없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는 이제 네. 변수가 아니야. 변수여야 시장에 영향을 네. 주거든요. 변수가 아니고 상수예요. 예? 이상수. 어, 그래서 금리는 아예 베이스에 깔고 가야 된다, 이제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누가 이제 우리 금일목 153님께서 썼습니다. 이제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경기 침체 이슈, 기업 파산, 가계 부채 문제, 언제 쳐져도 이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금리가 이제 중요하지 않고 이제는 경기가 문제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 이제 전 국민 하는 얘기가 이 부동산 시장이 과연 이게 경기가 문제다. 그래서 전 국민의 부동산 시장은 전 국민에 다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에 다 자야 되니까. 네네. 잠을 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경기가 꼬꾸라지는데 무슨 부동산이냐. 그렇죠. 그죠? 지금 수출도 안 되고. 그래서 맞아요. 금이나 네. 요즘 코인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게 코인이 사실은 분류상으로 보면은 위험자산인데, 네. 요즘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리라는 게 달러를 기준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와 영향을 좀 덜 받는 코인 쪽으로 그게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좀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달러를 가지고 약간 지금 장난친다라고 하는 인식이 되게 많아요. 그동안 그렇게 미국에서.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달러. 그렇죠. 를 하는 세력들 또는 나라들이 이제 좀 코인 쪽에 왜냐면 기존 화폐가 없으니까 그렇죠. 코인 쪽으로 특히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좀 몰려간다라고 하는 이제 추세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금이라든지 코인 쪽인데 실물 자산, 네. 부동산도 실물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 아닌가?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대표적인 안전자산, 뭐 이런- 안전자산 네. 인가가 아니라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부동산이죠.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꼬꾸라진 수출 이제 3월도 지속이다. 그러니까 작년 무역 적자 50%가 달했다. 그러니까 작년 네. 1년 전체 무역 적자가 역대 최대였어요. 그게 478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원래 시작된 지가 이제 3월 초니까 여기 이제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3월 20일까지의 무역 적자가 241억 달러니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게 되면 27조 4천억 정도의 무역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게 작년 1년 동안 전체 무역 적자의 벌써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적자가 쌓여간다면 원래 적자가 여기서 4배라고 보면은 한 작년의 적자 전체의 2배 정도가 원래 나지 않을까라고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정도의 경기 침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상수지까지 적자가 되고 불안한데 그러면 나는 뭘 할까?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보통 이제 금 아니면 코인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요즘 달러도 위험하잖아요. 그죠? 달러도 워낙 요동치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게 이제 부동산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부동산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저희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상수지가 적자고 굉장히 안 좋다고 한다면 결국은 정부에서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차피 외국은 우리가 어떻게 건들지 못하잖아요. 네. 다른 나라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내수를 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금을 돌려서 내수해서 어떤 소비가 일어나서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수입이 좀 생기게 되면 대출이나 이런 게 걱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장사 잘 되고 그러면. 결국은 내수 살리기 위해서 결국은 경기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98년도 뉴스인데요. 정부가 IMF 공식 권고에 따라서 그때는 IMF의 자금에 의존을 많이 했었죠. 국가 부도도 막았고 경기 부양책 본격 가동. 자, 그래서 고용 창출과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 간접 자본 SOC 구축을 재원해 2조 8천억이 집중 투입된다.
지금 2조 8천억이면 국가 예상으로 봤을 땐 작은 자본인데 음. 이때 당시에 국가 예산으로 따지게 되면 그때는 한 100조 원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큰 자본. 지금에 비해서는 한 10배 정도, 20조 원, 30조 원 투자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의 투자 자금이 이루어졌고 이게 이제 작년 연말에 보면은 그 매체를 통해서 사설을 썼는데 내년도 경기 침체가 가속이 될 거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SOC 투자 확대해서 성장 모멘텀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제 가서 사설위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번 정부가 경기 침체, 지금 현재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가장 큰 문제가 외국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의 경기를 살려야 되는 문제가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회 간접 자본 여러 가지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작년부터 조금씩 대규모 개발 계획에 대해서 자꾸 발표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국내 경기를 살려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전제에 깔지 않고 보면은 왜 이럴 때 대규모 개발을 계속해서 발표를 할까라고 의문점도 가질 수 있을 부분인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한 가장 최선책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경제가 어려우면 부동산 팔지 말고 담보 잡아서 소비하면 됩니다. 부동산 보유자가 항상 승자입니다. 그렇죠. 뭐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한데 그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금일목 1호사님이 부동산 부양책 더 쏟아질 이슈가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금일목 1호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더 쏟아질 이슈를 지금 찾을 필요가 없어요. 기존에 쏟아진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쏟아진 이슈 중에서 진짜가 되는 그런 걸 찾으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지, 새로 물론 쏟아지겠지만 새로 쏟아지는 게 더 커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쏟아진 어마어마한 대규모 개발 계획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옥석을 가리신다고 한다면 빛이 보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게 한강이죠. 네, 요건 잠실 둔치에 네. 대한 사례를 이제 이미지로 한 건데 여기 잠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강에 위치하고 있는 한강 시민공원과 주요 거점 5군데를 앞으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설치하게 되면서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도시, 세계 5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아주 큰 프로젝트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름 자체가 한강 그레이트 프로젝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자, 그래서 이 한강변에 대한 개발, 여기서 어디가 과연 핵심일지, 어떻게 변할지, 요거 지금 사람도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 다른 분들이 이 한강 개발에 대한 유튜브를 올렸는데 조회수가 1000단위예요. 옛날 같으면은 이게 10만 단위거든요, 이게. 그렇죠.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에 핵심이 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낮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12년 전에 오세훈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를 했잖아요. 그때 기대감이 시장의 만땅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무산이 됐잖아요. 어쨌든 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렇다 보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번에도 이게 될까? 아유 말만 그렇게 쏴놓고 실제로 되지 않을까라는 아직까지에 대한 의문점들은 남아있는 그런 심리 때문에 별도로 움직이지 않는 부분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아서 투자를 망설이는 부분에다가 그런 것들이 한 스푼 두 스푼 더해지니까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강 자료 중에서 보게 되면 네, 이게 요 보면 이렇게 여기 어디죠? 반포대교, 그러니까 잠수교. 반포대교로 이제 이렇게 멋지게 꾸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케이블카, 곤돌라. 예, 곤도라. 네, 강남과 강북을 예, 연결하는 그다음에 위쪽이 서울링. 왼쪽에 이제 서울링. 이게 정말로 이런 게 빨리빨리 우리 서울에 필요한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노들섬. 이게 필요한 게 우리가 많이 경험해봤지만 이런 것들을 빨리 개발해놔야지 여기서 영화도 찍고 네, 그렇죠. 드라마도 찍고 그러면 외국에서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여기 와서 사진을 찍으려고. 그렇죠. 요즘 인스타 올려야 되잖아요. 아직도 20년 전, 30년 전에 겨울 연가. 예. 그러니까 남이섬에 가서 그 여행 코스가 예. 아직도 인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컨텐츠라든지 우리나라 K-팝이라든지 K-컬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지금 현재 보면은 코로나 시기를 맞아서 오히려 관광 자원들이 세상에 많이 알려졌어요. 하늘길만 열리기만 하면 와보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딱
거기만 가보고 가볼 데가 별로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한강을 관통하는 특히 야경이 보이는 곤도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서울링이 근데 상암에 생기면 안 돼요. 어디에도 없는 이런 서울링 같은 게 이제 생긴다고 한다면 이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주변이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슈가 되는 장소는 확실히 바뀌고 더군다나 서울의 중심지 가뜩이나 좋은데 이게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게 엄청난 플러스거든요. 그렇습니다. 주변에 이제 가볼 때가 그게 이제 여기가 이제 용산이라든지 반포라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하나 이렇게 어울려서 이제 남산공원, 민족공원이라든지 또 남산, 도심, 군까지 우리나라 3대 군까지 다 연결이 돼서 이게 하나의 어떤 링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때는 진짜 여기가 돈을 벌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이제 부양책으로 이제 빨리 서둘러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근데 이제 저 서울링을 가져온 게 영국 런던의 런던 아이를 그렇죠. 이제 네. 본따서 갖고 온 거잖아요. 맞아요. 저기에 36개 이제 캐비넷이 도는 거래요. 네. 도는데 저 사업비를 보니까 전체 만드는 개발비가 한 3,800억 정도 되는 게 이제 민간 기업이 들어가서 그걸 만들게 되고 영국 같은 경우에 봤더니 그게 3년 만에 그 3,800억 정도 되는 그 비용들을 전부 다 회수를 했답니다. 3년 만에. 예, 3년 만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 대한 사업성들은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민간 기업이 들어와서 개발을 할 것이냐. 사실 이 부분만 현재는 남아있는 상태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관람차가 있는 영국에 네. 관람차 주변에도 즐기고 놀고 먹고 그쵸. 숙박할 수 있는 곳이 같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가서 관람차 하나만 보러 갔겠어요, 그렇죠? 그쵸. 그 도시가 만들어져 맞아요. 있는 야경이라든지 거기서 먹고 놀고 즐기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 인증사진 찍고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베이스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수입을 얻었다고 봐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 3,500억 빨리 자원 마련해가지고 좀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는 게 용산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또 용산 개발도 이제 굉장히 서둘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디 한 군데 딱 집어서 여기는 가야겠다라는 데가 없어요. 뭐 제주도? 뭐 그죠. 제주도 좋긴 한데, 좋죠. 예. 뭔가 이 제주도의 어떤 그런 휴양지하고 네. 이런 중심의 도심에 또 가는 그것도 다르잖아요. 관광지와 그렇죠. 네. 휴양지는 성격이 다르죠.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네. 시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면 여기 용산 국제업무지구 예, 그쵸. 이게 요거를 갖다 요게 지금 10몇 년 동안 못하고 그냥 방치했단 말이에요. 안 하다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관광루트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지하에 잠들어 있는 개천을 복원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문화를 살리겠다. 이것도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게 또 경부선 용산역에 서울역까지 또 철로를 또 지하로 묻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 이제 물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또 엄청난 또 SOC 사업이고 이게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된다 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요번에 발표한 거 있죠. 용산도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 이제 요번에 발표한 게 이 국가산업단지 네. 이 후보지가 이번에 발표를 했어요. 이제 엄청난 이 국가산업단지 요것들이 이게 토지 보상만 해도 이게 얼마겠어요. 어마어마하죠. 네, 이게 토지 보상을 받아서 음. 그걸 또 이제 소비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또 SOC 사업이 또 요번에 발표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경기가 침체가 돼서 이게 내수를 살려야 된다는 걸 저희만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저희 나름 똑똑해서 저희는 아는데 정부에서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부의 관련 관계자도 알기 때문에 이거를 서둘러 발표해서 이게 시간을 끌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예전처럼 이거 발표해놔서 이렇게 지정해놓고 뭐 한 1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시작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죠. 이건 바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하겠다. 그러니까 내년 되면 이제 그 시작이 본격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SOC 사업들이 번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영향은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아는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 용인 쪽에 옛날 같으면 이런 거 발표하면은 집값이 한 30% 뛸 텐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매물이 30%가 없어졌대요. 아직도 매물이 있다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금매가 좀 많이 사라진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잘 생각해보고 이제 금리가 이제 막 빠지고 전세가가 회복을 하는 타이밍. 이 전세가가 회복하는 타이밍이라고 한다면 이건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여러분들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남들이 하기 전에. 그래서 이 전세가에 대한 부분 저희가 뒤에서 또 다시 한번 다루어 드릴 거고 일단 여러분들 이런 어떤 금리하고 이 SOC 사업이 서로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여러분들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OC의 대표적인 게 일단 교통이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업무타운이거든요. 이제 화면에 나오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은 창동 차량기지 같은 경우가 개발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언제쯤 되겠어라고 하지만 지금 창동 차량기지 같은 경우는 올해 이미 이제 그 예정된 게 로봇 박물관하고요, 사진 미술관, 그다음에 시드 큐브라고 해서 창업 문화 단지가 완공이 돼요. 그리고 내년이 되면은 거기에 서울 아레나 네. 공연장, K-팝 공연장하고 이런 것들이 내년에 완공돼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것들이 완공돼 있고, 두 번째로 GTX 얘기가 꽤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언제 되겠어? 되긴 하겠어? 대심도 50m씩 파갖고 거기다가 지하철 넣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을 텐데 벌써 내년에 GTX A 노선 같은 거가 개통이 되고요. 그렇죠. 가장 늦다고 하는 GTX B 같은 경우도 내년에 착공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원래 착공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착공하면 2년, 3년 안에 다 완공이 되거든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착공이 됐죠. 아, 그거 드디어 하는군요. 그렇죠. 착공이 됐죠. 그 다음에 유엔사 부지 착공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원효로에 있는 UMA 연구소 착공해갖고 2026년이면 완공이 되죠. 원래만 하더라도 국토부가 주관을 해서 UMA 그 설계하거나 기계를 만드는 회사 42개가 어떤 행사에 참여를 해서 테스트를 하고요. 그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선정이 된 다음에 2025년에 상용화 되는 것들이 이미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시청자분이 좀 아시면은, 막연하게 지금 현재 정부가 경기가 침체되고 SOC 산업들을 많이 발표는 하는데 이게 또 10년, 20년 기다려야 되냐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는 눈앞에 와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걸 꼭 자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경기가 안 좋은 건 맞아요. 네. 안 좋은 건 맞는데 그렇죠. 확실하게 좋아지는 지역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하시고, 이 좋아지는 지역을 이 단순하게 전체적인 흐름 때문에 놓치는 그런 우는 좀 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